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자, 계속해서 2023 한국포럼 교육, 노동, 연금 3대 개혁 어떻게 풀까를 주제로 세션을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포럼의 두 번째 세션은 노동개혁, 복잡해진 노동시장, 유물이 된 법규라는 세션을 계속해서 이어갈 텐데요. 이번에는 노동 분야의 미래에 대해서 논의해 보겠습니다. 현재 정부가 노동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고자 2030 세대를 중심으로 이른바 MZ 노조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이 노동 환경 변화에 가장 민감할 수밖에 없는 MZ 세대와 그리고 비정규직, 생산직 등 노동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특별한 토론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기대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시던데요. 먼저 사회는 곽주현 한국일보 정책사회부 기자께서 수고해 주실 거고요. 유준환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의장님, 그리고 김설 청년 유니온 위원장님, 기호운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상임활동가를 모시고 주제를 이 토론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MZ 노조에 듣는다 여러분들 큰 박수로 토론자와 또 사회자를 모셔주시길 바랍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 사회를 맡은 한국일보 정책사회부 기자 곽주현이라고 합니다. 이제 노동개혁을 논할 때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 게 이제는 MZ세대라고 불리기도 하는 청년층의 목소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거를 들어보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세 분을 모셨습니다. 간단히 자기소개부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네, 안녕하세요. LG전자 사람중심 사무직 노동조합 위원장이자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의장을 맡고 있는 유준환입니다. 일단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있었던 LG전자에서도 그렇고 기존에 노동조합이 없었던 노동조합에서 이제 노동조합을 설립한 위원장님들이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에서도 계시기 때문에 이제 미조직된 노동자 혹은 이제 신생 노조의 입장에서 말씀을 좀 드리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만 15세에서 39세 사이의 청년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청년 세대별 노동조합 청년 유니온에서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자리 교육과 노동연금이라고 하는 국정과제를 다루는 이 포럼에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표해서 말씀드릴 수 있게 된 점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미조직 그리고 비정규 좀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는 청년들의 현실을 좀 적나라하게 좀 이야기를 드릴 수 있도록 좀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라는 민간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호운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저희 단체가 2000년대 이제 비정규직 문제를 중심으로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다 보니까 23년 동안 비정규직 문제를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10년 전과 지금과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앞에서 뭐 이제 MZ 노조라던가 최근에 노동개혁 문제라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비정규 노동자를 중심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좀 바라볼 수 있을까, 그리고 현장의 의견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를 중심으로 이야기하고자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침 오늘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이기도 한데요. 처음부터 임기 내 노동개혁 완수의 의지가 강했던 정부인 만큼 1년 동안 이제 노동 관련해서 이제 다사다난했다고 생각합니다. 청년 노동자의 시선으로 좀 지난 1년을 평가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지난 1년간의 노동 정책을 평가해 보자면 어떠신지 유준환 회장님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일단 노동 정책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노사관계 현장의 목소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실제 현장에서 노사 자유란 말이 자율에 맡기면은 결국 노동권의 약화로 이어진다는 것이 사실 이건 법적으로도 그렇고 실질적으로도 그런데 이 사실을 사실 잘 반영을 못한 정책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동법 입법은 실제 노동자 노사경계 현장을 반영해서 근본적인 불평등의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방향이 노동자의 권익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뭐 근로시간 개편안만 봐도 이 노사의 뭐 합의로 자율로 뭐 근로시간을 더 많이 할 수 있다, 연장 근로를 뭐 자유롭게 쓸 수 있다라고 열어둠에 반대로 이 과도한 노동시간을 어떻게 보장할지가 없기 때문에 반발이 있었던 거고, 다른 이제 노동 정책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정책에서도 이제 노동권의 향상 그리고 자율이라는 단어의 함정 대신에 이제 보장을 어떻게 할지를 분명히 하는 정책들이 나왔으면 합니다. 네. 좀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좀 왜곡된 노사관계에 대한 철학 그리고 사회적 대화의 실종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노사 법치주의, 노동교범의 현대화, 그리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라고 하는 지금 고용노동부가 기치를 걸고 있는 세 가지 노동계약 방향 모두 각 사안별로 굉장히 중차대한 사회적 갈등을 내재하고 있습니다. 첨예한 논쟁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네, 하지만 노동정책을 집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주요한 대화 파트너로 삼아야 하는 노동조합을 사회적 대화의 파트너가 아닌 부패한 기득권 집단으로 몰아세우는 정책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 그리고 거기다가 이러한 정책을 좀 결정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좀 사회적 대화를 통한 것이 아닌 관료들과 일부 학자들이 모여서 몇 개월 만에 밀실 논의를 통해서 도출된 결과라고 하는 것이 개혁의 정답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진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인가를 좀 묻지 않을 수 없는 좀 상황에 도달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좀 강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솔직한 표현으로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은 후한무치라는 말이 떠오를 정도입니다. 사실 지난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코로나 시기 동안에 수많은 비정규 노동자들의 삶은 어려워졌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노동자들을 사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일 아침 버스를 타는데 운전해 주시는 버스 운전 노동자님, 새벽 길, 지금 이 건물도 청소해 주시는 청소 노동자님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매일 음식을 제공해 주는 조리 노동자님들, 이런 노동자들의 삶을 얼마나 바라보고 있는가, 바라봤는가, 윤석열 정부가 지난 1년간 사실 좀 반성하고 되새겨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에 노동시간 문제라던가 최저임금 문제라던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과연 그들이 그 윤석열 정부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노동자분들의 삶을 얼마나 이해하고 바라보고 있는가라는 측면이 지난 1년 동안 저는 열실히 드러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가장 이슈가 됐던 거는 아무래도 근로시간제도 개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난 3월 6일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월 분기, 반기, 연 단위의 연장근로 유연화 제도를 발표했는데 생각보다 큰 반대 여론에 직면했습니다. 그 주 최대 69시간이라는 말이 주는 거부감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먼저 유준환 의장님께 이 과정에서 이제 새로 고침 협의회가 반대 성명을 내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는 평가가 많고요. 그래서 출범 한 달도 안 돼서 존재감이 좀 확실해졌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당시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고 당시 이제 정부나 여야를 만나서 어떤 말씀을 좀 드렸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3월에 나온 입법안이 사실은 이제 작년 말에 이제 처음 나왔었고 올해 초에서도 한 번 더 나왔었고 입법안 발표 전주에도 이제 대국민 노동부 초청 대국민 토론회에서도 한번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 자리에 이제 저도 참석했었는데요. 입법안 발표 전주. 그 자리에서 이제 내용과 입법안을 보았을 때 저는 이 내용에서 노동자를 위한 부분이 부재해서 매우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럼에도 이 전체 분위기가 찬성 분위기로 가는 것으로 보였고 패널 중에서도 이제 노동자를 대표하는 패널은 저밖에 없었어가지고 노동자로서 할 말을 하고 나왔었고 그 다음 주에 이제 새로 고친 노동자 협의회 입장으로서도 입장문을 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제 정부와 여야를 모두 만나면서 전달했던 의견은 뭐 사실 다르진 않고
항상 같았습니다. 정부도 당연히 통계와 설문조사를 통해서 근로자, 직장인들이 유연한 근로시간의 선택권을 보장받기를 원한다, 유연한 근로시간을 원한다라는 것을 듣고 그리고 그거를 근거로 정책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보통 노동자들이 원하는 유연한 근로시간의 선택은 소정 근로시간 40시간에 유연하지 연장 근로시간 산정 단위를 넓혀서 그걸 유연화하는 걸 원하는 방향은 아닙니다. 또한 그 선택에 있어서도 근로자 대표의 단순 합의만으로는 자율적인 합의가 불가능하기에 휴식을 적절히 보장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점을 이제 정부와 여야 간담회를 통해서 전달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추가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이후에 당시 정책 홍보가 잘못되었다 내지는 69시간이라는 프레임 때문에 반대가 오해를 받는다, 이런 말은 오히려 저는 이 사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국민들도 주 69시간제가 69시간을 꽉꽉 채워서 일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52시간제를 현재 하고 있음에도 52시간 동안 꽉꽉 채워서 일하지 않는 것처럼요. 하지만 국민들이 이렇게 반감을 가지는 거는 이 69시간을 일하게 된다, 이 연장 근로 시간이 확장을 된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제 국민 각자, 노동자 각자가 제일 아는 자기 사업장에서 이 정책이 어떻게 사용되고 적용될지, 영향을 미칠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사용될지 알기 때문에 반대를 했던 것입니다. 평균적으로 40시간을 일했다가 42시간으로 는다든지 50시간을 일했다 55시간으로 는다든지 각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어떻게 늘든 오남용이 될 것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장의 사실을 외면하고 단순 평균적으로 우리나라 노동시간이 42시간만 일한다라는 설명으로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는 것은 오히려 평균의 함정에 빠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번 실제 개편안의 취지에 맞게 개편안이 휴식시간을 어떻게 보장하는지 개편안에 나와 있지 않는다면은 사실상 이 개편안의 원점으로 돌아가서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고, 앞으로 이 설문조사도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 설문조사에서도 그 문항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소정 근로시간, 연장 근로에 대한 유연한 근로시간, 연장 근로시간에 대한 유연화,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해서 정확한 노동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세로 고침의 이제 반대 이후에 대통령께서 재검토 지시를 했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고용부가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게 했다면서 간담회를 수차례 개최를 했죠. 그 이정식 장관에 따르면 25일간 41회에 거쳐서 408명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고 합니다. 김서열 위원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 그 중에서 그나마 이제 유일하게 노동계의 목소리를 전달했다고 평가받은 곳이 청년 유니온이거든요. 근데 당시 고용부가 간담회를 당일에 갑자기 비공개로 돌리면서 좀 비판을 하시기도 하셨는데, 그때 이제 장관님 만나서 어떤 말씀을 주로 하셨고 그런 분위기를 좀 전달해 주세요. 네, 3월 24일 저희가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당일 그 면담과 관련해 가지고는 원론적으로는 지금이라도 이런 자리가 마련되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먼저 드렸고요. 근데 너무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게 입법예고안을 발표하기 이전에 다양한 좀 목소리들을 수렴하고 소통하고 그리고 협의하는 일련의 어떤 과정이 생략된 채로 입법예고안이 나온 이후에 이 개편안에 대해서 지지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은 청년들을 호명하면서 그것을 좀 정치적으로 활용하고자 했던 것이 조금 패착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당시 면담이 비공개로 전환됐습니다. 저희는 좀 긴급하게나마 좀 중소규모 그리고 미조직 비정규 청년들의 이 개편안을 바라보고 있는 시선을 좀 장관님께 전달드리고자 했습니다.
3일 동안 한 230명 정도의 청년들이 의견을 주셨고요. 새벽 그 의견들을 보면 절절한 의견들이 많습니다. 새벽 3시에 퇴근을 하겠다고 사장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벌써 가니? 라고 답을 들었다. 그리고 0.78명이라고 하는 한국 학교 출생률의 어떤 위기를 강조하면서 노동시간을 늘릴 수 있는 제도적 가능성을 여는 개편안을 제출한다는 것이 과연 그 위기의식에 대한 인식이 정부에게 있는가라고 하는 좀 한탄이 섞인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좀 이와는 별개로 3월 6일자로 입법 예고된 모든 노동 개편안이 모두 폐기되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포괄임금제 오남용 문제라든가 근로자 대표제의 민주적 운영 등 지금 한국 사회의 청년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노동의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개편 과제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개편 과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프레임이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이 노동시간 유연화와 관련된 개편에 대해서 잘못 접근을 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 좀 지난 정부 52시간이라고 하는 최대 상한 시간 노동제가 도입된 지 불과 3, 4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가운데에서 정부 정책이 고무줄처럼 왔다 갔다 한다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누가 가질 수 있겠는가? 그리고 이 노동 시간이라고 하는 문제는 산업화 이후의 모든 전 인류의 단축을 향한 어떤 열망과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노력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감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해외 사례를 통해서 유연화의 어떤 것을 한국 사회로 가져오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OECD 국가 중에 총노동 시간이 상위권을 다툰다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총노동 시간을 어떻게 단축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 없이 노동 시간을 유연화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적합한 처사인가라고 하는 좀 질문을 드렸고요. 당시 장관께서는 이 노동 시간과 관련해 가지고는 본인들이 좀 약간 패착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있었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셨고, 다만 개편안이 담고 있는 다른 개혁 과제들과 관련해서는 좀 협의를 함께 해나갔으면 한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에 대해서 저희도 동감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정책을 만드는 과정이나 이후에 이제 청년층의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고려는 별로 없었다는 비판도 많았는데요. 기원 활동가님께서 보시기에 이제 이 전체적인 논란을 비정규 노동센터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사실 이러한 비판이 나온 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어떻게 보면은 노동시간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저 되게 놀란 부분도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청년 노동자들을 만나기 위한 자리를 마련을 하겠다. 그동안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당사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는가라는 생각을 해보면은 전혀 그런 부분이 잘 드러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러한 노동 정책이 실제로 노동자들을 위한 삶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인 것인지, 아니면은 노동 정책을 통해서 정치적 성공을 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는 건지 사실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지금의 이 청년 세대라고 문제를 불리면서 아까 고용노동부에서 이제 차관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82년생부터 2012년생까지가 지금 경제활동인구의 45%를 차지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면서 세대 간 간극을 얘기하셨습니다. 세대 간 간극뿐만 아니라 청년 세대 내에도 간극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인지를 하고 노동 정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년 세대 내에도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 돌봄 노동자, 여성 노동자, 굉장히 많은 비정규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한 논의나 이런 건 건강한 토론이 가려지고 오로지 MZ 세대, MZ 노조, 청년 세대, 청년 노조라고 불리는 것이 과연 지금의 이 노동 개혁을 해나가는 해법인가? 굉장히 의아한 부분이 듭니다.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상당히 사실 낯설지가 않습니다. 저희 지난 1년 전에 대선 때 너무 크게 경험을 했습니다. 대통령 선거 당시에 가장 큰 화두로 나왔던 저는 젠더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젠더 이슈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편갈라졌는지, 지금 시정에서 노동개혁이라는 안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편이 갈라지고 있는지를 본다면은 이것이 정말 노동정책을 통해 가지고 노동자의 삶을 개선하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 성공을 하기 위한 것인지,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 분 모두 그 노조 활동을 하시거나 아니면 노동 운동을 하고 계신데 사무직 노조시고 여긴 청년 세대를 대표하신 노조시고 여기는 비정규직 노조를 이제 각각 다른 상태에 있기 때문에 당면한 노동 문제도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가장 시급한 노동개혁 과제가 무엇일지에 대해서 한 분씩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개혁을 하면서 뭐 노동 문제든 어떤 거든 이제 노사 관계에서 자율, 아까도 조금 말씀드렸는데 자율이 결국은 노동자 개인과 기업 간의 진정한 자유를 하려면은 저는 노동조합 조직률이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조직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 지금 현재 노동조합 조직률이 14% 정도 되는데 기존에 노동조합이 대변되지 않았던 직종이나 사업장에서도 노동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정책 그리고 제도를 좀 개선을 해야 된다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 교수창고 단일화 제도 상황에서 특히 복수노조 사업장에 있을 경우 한 명이라도 많은 노동조합의 교섭권을 이제 독점을 하게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신생 노동조합이나 아니면 새로 그동안 노동조합이 대변되지 않았던 직종의 직원들은 당연히 노동조합을 설립할 의지가 꺾이거나 설립했더라도 존속할 의지가 꺾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도의 개선이 꼭 필요하고 또 현재 우리나라의 노동에 대한 교육도 많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노동자 개인의 권리 그리고 노동조합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미리 알아야 취직 이전 그리고 이후에도 정당한 권리를 주장해서 진정한 이제 자율적인 노사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고용노동부가 걸고 있는 주요한 노동개혁의 방향 중에 하나가 노동교범의 현대화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스탠다드를 맞추겠다라고 하는 것도 그 내용인데요. 주요 글자로 노동시간 유연화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과연 진정한 의미에서 노동교범을 현대화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좀 질문을 좀 던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들어서 전형적인 노동에 포함되지 않는 일은 하고 있지만 노동자는 아닌 비표준 독립계약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울타리 밖의 노동이 넓어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특히 디지털 산업 확대 그리고 디지털 접근성이 높은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숫자가 증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초단 시간 앞서서도 이야기가 됐었는데요. 초단 시간 185만 명, 5인 미만 사업장의 종사자 380만 명, 파견 용역 80만 명, 그리고 노동관계 법령 밖의 노동자인 비임금 노동자가 787만 명으로 지금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정 노동자의 숫자는 5년간 1.5배로 폭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산업의 변화이자 사회의 변화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 초단시간 노동자의 경우 주수당 임금차별이 발생을 하고 있고 5인 미만 사업장의 종사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많은 부분들이 적용 제외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비임금 근로자들은 임금 체불, 낮은 단가의 문제, 수수료의 문제, 그리고 노동시간 및 휴식권 문제 등에 있어서 어떤 기존의 제도적 사각틀거리 안에서 사회보장 그리고 권리의 보장적 측면에서 제도적 입법 과제가 지금 산적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미조직 미보호 노동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과 입법 이 필요합니다. 70년째 현대화를 하고 있지 못하는 근로기준법의 개정 그리고 일하는 시민의 권리를 폭넓게 규정할 수 있는 일하는 사람의 기본 권리를 위한 기본법 등의 입법 등이 좀 가장 시급한 어떤 개혁 과제로 지금 마주하고 있다. 이러한 것을 노동개혁의 과제로 제출하는 것이 노동교범의 현대화라고 할 것이 적절한 내용일 것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계속 같은 얘기가 반복될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을 했을 때 비정규 노동자들의 노동 3권 보호라는 측면이 저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헌법에서 노동 3권을 보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비정규 노동자들이 사용자의 사업장에
그 부당 대우의 두려움에 떨어가지고 노동조합 활동조차 숨기면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한 측면의 보호도 필요하고, 그리고 원하청 관계에서의 하청 노동자들의 노동 3권 보호를 위해 지금 계속해서 앞선 얘기에서도 논의가 되었던 노조법 2, 3조 개정에 대해서는 사실 시급한 당면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큰 흐름에서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삶에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보장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시간 문제도 그러고, 사실 노동시간 문제도 심각한데 한국 사회 산업재해 발생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산업재해와 노동시간을 포함한 우리나라 안전에 대한 부분이 좀 인식이 더 확장되고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 파업, 화물연대 파업 등을 거치면서 양대 노총과 정부를 양축으로 하는 노정 관계는 꾸준히 나빠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도 이제 노조 회계 서류 제출 요구나 아니면 건설 현장 노조 건폭 논란 이런 걸로 부딪혔고, 최근 들어서는 건설 노조 간부 분신 사건으로 분위기가 더 험악해졌는데요. 양대 노총에서는 정부가 노조를 적대시하고 탄압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세 분 다 양대 노총 밖에 계시기 때문에 양대 노총 밖에서 보시기에 밖에 청년 노동자로서 보시기에 이 갈등이 과열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네, 유준환 의장님부터. 일단 아까 전에 그 노동부 차관님 말씀도 그렇고 그동안 이제 정부에서 법치주의를 많이 이야기를 했었죠. 그 법치주의에는 공감을 하나 저는 그 잣대를 모든 주체에게 동일하게 요구하고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 같은 잣대를 노동계뿐만 아니라 경영계에도 동일하게 두는지, 예를 들어 노조원의 고용 승계는 문제를 삼으면서 임원 비리에 대해서는 눈 감아준다든지, 혹은 입법에 망설인다든지, 혹은 불법 직장 점거를 문제 삼으면서 대체 근로를 허용하려고 하지 않는지, 이런 부분에서 법치주의가 어느 한쪽에만 적용하지 않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만약 한쪽에만 적용된다면 저는 그거는 법치주의가 아니라고 봅니다. 또한 그 잣대를 노동계 노동계 그리고 경영계뿐만 아니라 정부 자신에게도 이 절차나 아니면은 절차나 아니면은 행정에 있어서 법에 어긋난 부분이 있는지, 헌법 정신에 어긋난 부분이 있는지 한 번쯤 다시 확실히 해야 법치주의를 지향한다는 이런 정부의 말이 국민들에게 더 다가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대 노총에게는 저는 좀 더 이런 대화 자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당연히 이것도 이제 노사정 모두가 힘을 합쳐야겠죠. 정부와 경영의 의지 없이는 이제 당연히 노동계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도 이런 실무적인 논의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많이 부족한 게 사실이고, 그런 자리에 많이 못 참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 현재 경직된 노동시장을 풀기 위해서는 노동계뿐만 아니라 노사정 모두가 조금씩 일부를 내려놓으면서 한 발짝씩 다가오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정부의 귀책 사유는 첫째, 노정관계를 적대적으로 가져가면서 노사관계를 다루는 정책 기반 과정에 스스로 출구 전략을 지금 만들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직접 노동조합이 3대 부패 세력이라고 언급하셨습니다. 이 정도로 노정 갈등을 강조하는 정부는 처음 마주하는 것 같습니다. 이 가운데서 출구 전략을 어떻게 만들려고 하는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회적 대화의 실종입니다. 역대 모든 정부들, 보수 정부, 진보 정부, 어떤 정파성을 떠나서 노동개혁을 입안하는 데 있어서 노동조합을 사회적 대화의 파트너로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일관된 이야기이자 노사관계를 다루는 모든 철학 가운데에서도 가장 보편적이고 주류적인 철학입니다. 근데 이 가운데서 그리고
지난 정부에서도 보수 정부라고 할지라도 중앙 수준의 사회적 대화 기구를 정치적 합의의 도구로 적극적으로 활용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부는 좀 연일 발언에 좀 논란을 계속해서 일으켰던 보수 정치인을 경산호 위원장으로 선임하면서 좀 적극적 의미로서의 사회적 대화의 의지가 없음을 표명했다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노동조합을 패싱하겠다라고 한다면 국민적 동의성이 높은 정책 기반이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노동 정책은 노동조합은커녕 시민들에게조차 매력적이지 않은 정책들이어서 좀 지금과 같은 방금 말씀드렸던 이유로 지금 노동개혁은 좀 실패로 귀결될 것이다라고 저는 예견합니다. 좀 양대노총에는 좀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과연 반노동 정부인가? 윤석열 정부를 반노동 정부로 규정하고 대응하는 집단이 노동운동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말하는 노동개혁은 노동시장의 변화를 반영해 미조직하고 미보호 노동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하는 큰 틀의 방향성에 있어서는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진전을 만들어가기 위한 미조직 미보호 노동 보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사회적 이해대변보다는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행보에 대한 선명한 전선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주가 되어버리면서 더 나아진 사회로의 진전의 일말의 가능성을 양대노총이 좀 스스로 차단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좀 자기 반성과 돌아봄이 있어야 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정부의 기책 사유는 앞에 뭐 의장님이나 위원장님이나 말씀하신 거에 대부분 동의를 하는 부분이어서 양대노총에 대한 의견만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양대노총도 양대노총 나름대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이제 비정규 노동센터도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이나 같이 사업을 할 때도 많이 있기는 한데 사실 할 때마다 느끼는 거는 어쨌든 조직이 거대화됨에 따라서 관료화된 측면도 있고 관성된 측면도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축으로는 그들이 지금 그 87년 이후에 만들어진 그 노조박 노동자, 취약 노동자들을 위한 초심을 지금은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라고 다시 한번 되새겨 볼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청년 세대에게 노동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좀 짚어보고자 하는데요. 최근 직장갑질 119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73%는 직장 내 노조가 필요하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노조는 사회 불평등 해소에 기여하지 않는다라는 응답이 거의 절반에 육박했고 경제 발전이나 사회 통합, 취약계층 보호 등에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라는 응답도 꽤 높았습니다. 즉 필요성에는 공감을 하는데 노조에 대한 불신과 냉소가 상당하다는 뜻인데요.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다고 보는지 좀 간단하게 한마디씩 부탁드릴게요. 먼저 하세요. 저는 이 조사는 사실 새롭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도 마찬가지였다고 생각을 하고 노동조합에 대한 필요성은 다들 공감하지만 저희 매년 하는 기관 신뢰도 조사했을 때 노동조합 낮게 나옵니다. 그러한 측면도 계속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만큼의 노동조합에 반성해야 하는 부분이 지금 사실 옆에 계신 위원장님과 의장님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 양대노총 밖에서 새로운 형태의 노동조합의 운동을 시작을 했는가? 라는 의문이 사실 그냥 여기 위치해 주신 분들이 대신 대답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의 형태는 토론의 형태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일방적인 주장이고 일방향의 일종의 이야기지 진짜 건강하게 양쪽에 앉아가지고 토론을 한다고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그런 논쟁적인 자리가 더 많이 필요하고 그 과정이 굉장히 지난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지난한 과정이 결국엔 노조박 노동자, 비정규 노동자를 위한 삶의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측면이 결국에는 그러한 모습들이 지속하고 반복적으로 나타날수록 노조박 노동자, 비정규 노동자들은 신뢰를 할 거고 노동조합에 대한 인식도 바뀌어나가는 하나의 탈출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 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직장인들에게 노동조합은 유니콘 같은 게 아닐까라는 좀 우스갯소리입니다. 네, 아무도 안 웃으시네요. 네. 네, 방금 어떤 그 신뢰도 조사뿐만 아니라 그 100인 미만 사업장의 그 조직률은 1.6%,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프리랜서 플랫폼 그리고 나 홀로 노동을 하고 있는 이들을 더하면은 조직률은 0%에 수렴합니다. 그리고 근데 전체 300인 이상 기업 같은 경우에는 43.6%로 지금 노동조합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은 좀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 숫자는 그만큼 노동조합이 작은 규모 그리고 사업장 취약계층 노동인들에 대해서는 좀 사회적 대변자로서의 자기 역할을 좀 충분하게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이제는 좀 나의 일자리를 넘어서서 이 산업과 생태계 그리고 국가 차원의 불평등과 격차라고 하는 주제로서 좀 사회운동적인 사회적인 노동조합으로서의 좀 자기 혁신을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분명 이제 민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직장인들이 회사를 다니면서 노동조합의 필요성을 당연히 느낀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느끼는 부분은 분명히 노사관계에서 분명히 노동자 개인이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노동조합들이 채워주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 조금 드렸다시피 교육을 받으면서 노동에 대해서 잘 안 배우잖아요. 노조가 어떤 단체이고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보통 이제 언론에 나오는 이런 좀 자극적이거나 안 좋은 사례만 접하다 보니까 이렇게 결과가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뭐 언론이 뭐 잘못했다거나 노동계가 잘못했다는 건 아니고요. 그렇다고 뭐 책임 아예 없다는 것도 아니지만 이런 노동조합에 대한 인식 개선이 좀 먼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거를 국가 차원에서도 이게 뭐 교육을 통해서든 홍보를 통해서든 많이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역시 노동조합 역시 노동조합의 본질을 잃지 않도록 의사결정과 뭐 선거 과정 등에서 조합원의 의견이 민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거에는 좀 해고나 대체근로 같은 좀 무거운 이슈가 노동계의 뇌관이라고 보고 웬만하면 이제 건드리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있었는데요. 요즘은 근로시간이나 포괄임금제 같은 생활 밀착형인 노동 문제에 조금 더 예민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과거와 현재의 그 젊은 세대들이 노동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좀 변한 것 같은지 어떻게 변한 것 같은지 네, 기혼 활동가님부터 네, 부탁드릴게요. 사실 과거에도 노동시간이나 임금에 대해서도 저는 예민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40시간까지 올 수 있었던 거고 그렇지 않았으면은 주 40시간까지 오기에 굉장히 힘들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 달리 지금의 청년 세대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더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노동 문제가 단순한 노동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삶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에 더 크기 때문이지 않을까. 자산 축적이라던가 미래 자신의 삶에 대한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근로소득이라는 걸 통해서 임금을 획득할 수밖에 없는 임금 노동자들에게는 노동 문제라는 것은 자신의 인생이고 생존과도 직결되어 있는 문제다 보니까 지금 훨씬 더 예민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좀 단적으로 청년들이 마주하는 일자리가 굉장히 불안정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이직을 계속합니다. 이것은 이 불안정성은 뭐 노동시장 자체의 불안정성도 있겠지만 지금 평생 직장으로 내가 이 직장에서 계속 일할 거야라고 생각을 하는 청년은 아마 10명 중에 1명도 되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장기적 관점에서의 어떤 나의 일터에 대한 생각보다는 지금 나와의 이해관계 에 맞닿아 있는 개편 내지 제도에 대해서 훨씬 더 민감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뭐 그냥 이 정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말씀 주신 이 질문 해고나 아니면 뭐 대체근로에 대한 이슈가 안 중요해졌다라기보다는 해고와 이제 대체근로뿐만 아니라 이제 개인의 매일매일의 삶까지도 권리를 되찾겠다라는 이제 의지로 좀 보입니다. 그래서 좀 권리의식이 높아졌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마지막 질문 짧게 드리면 그럼에도 노동자가 있는 한 노동 문제는 때려야 뗄 수 없는 일이고 앞으로 인구구조나 산업구조가 변하면서 노동 지형이 많이 바뀔 것 같은데 미래의 노동운동은 어디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 짧게 한마디씩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유전은 의장님부터 그러면 먼저 하시겠습니까? 네.
네, 가운데 앉아가지고 마지막으로 처음 이야기하게 됐습니다. 네, 좀 짧게 말씀해달라고 하셨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을 짧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좀 다른 국가와 달리 대한민국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굉장히 큽니다.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굉장히 심각한데요. 거기에 더해서 비교 불가능할 정도로 진행되고 있는 노령화까지 맞물리면서 지방의 인구가 소멸될 수 있다라고 하는 심각한 문제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기후 위기에 따른 고탄소 배출 산업의 구조 조정은 화력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는 이들의 대량 실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좀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비수도권 청년이 지역에서 정주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좀 괜찮은 일자리, 좋은 일자리에 대한 논의, 그리고 직업 다양성의 확보, 그리고 이런 대량 실업뿐만 아니라 지금 장기적으로 실업을 반복하고 있는 이들을 위한 직업 훈련과 고용 서비스라고 하는 것이 지역 특성에 맞춰서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좀 적극적 의미의 직업 전환을 위한 교육 기반 형성이 좀 시급한 과제입니다. 좀 이렇듯 한국 사회를 마주하고 있는 청년들에게는 복합적인 위기 상황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 복합적 위기라고 하는 것은 지속 가능성에 대한 위협이고, 이 숫자는 0.78이라고 하는 숫자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위기는 좀 우리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이 위기에 대해서 다양한 곳들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위기를 만들어 왔고 방치해 왔으며 그 어떠한 대책도 마련하고 있지 않은 이 사회의 기성 세력들은 자기 반성에 대한 이야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자기 책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좀 이를 기반으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적극적 의미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향후 노동운동이 마주해야 하는 좀 시대적 과제가 아닌가라고 하는 말로 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미래 노동운동이란 시점에서 마무리 발언을 사실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기 오늘 참석하면서 사실 많은 고민이 들었습니다. 오늘 노동개혁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제가 여기서 무슨 대표성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하는 것일까? 사실 지금도 사실 좀 한편으로는 후회하면서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패널로 이제 나온 분들이 다 남성이라는 점, 사실 여성 노동에 대한 이야기는 왜 빠졌을까라는 측면에 대한 생각도 듭니다. 노동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 위치는 결국에 노동자들이 자리를 계속해서 지켜나갈 것입니다. 뭐 4차 산업혁명을 하면서 일자리가 대체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저희 지난 3년 동안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필수 업무 종사자, 필수 노동자라고 이야기하는 직종들은 절대 기계가 대체하기 어려운 직종들이었습니다. 그 직종들이 왜 지금까지도 계속 열악한 위치에서 계속해서 우리들의 삶을 청결하고 향유할 수 있게끔 유지하는지에 대한 초점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은 여기 청년 세대로서 앉아있지만 10년, 20년 뒤엔 또 다른 청년 세대가 이 자리에 앉아있을 것입니다. 그 자리는 똑같은 노동시장 내에 위치한 청년일 텐데, 그 노동시장이 변하지 않는 한 노동자들이 겪는 문제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청년이기 때문에 지금 노동시장 내 문제를 겪는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노동시장 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노동시장에 진입해가지고 일하는 노동자가, 모든 일하는 시민들이 겪는 문제이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 노동시장이 앞으로 노동정책이나 이런 측면이 고민이 되어야 되지 않나. 과거에 저녁 있는 삶을 통해서 연장이라던가 주 40시간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됩니다. 일 11시간 휴식 도입이 되긴 했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여유가 없습니다. 앞만 보고 가는 게 아니라 뒤도 돌아볼 줄 알고 좀 낭만 있게 살면서 노동 일을 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러한 방향으로 노동운동이 좀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저도 마지막으로 짧게만 하나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 이제 업무가 자동화되고 많은 부분이 자동화되고 뭐 AI도 나오고, 그렇고 그 자동화되는 수준도 점점 더 빨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가 나타나고 다양한 업무가 생길 걸 지금부터 대비하지 않는다면은 이 기술 발전 속도를 우리가 따라가지 못해 혼란만 가중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저는 이제 기계에게 일자리를 뺏긴다라는 표현 대신에 인간의 효율이 늘어난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방향이라면은 이 달라지는 업무 방식에 이제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환경을 미리 만들어 놔야 되고, 또 효율적으로 인간의 효율이 늘어난 만큼 노동 시간이 줄어들 수 있도록 이런 정책적으로 혹은 제도적으로 개편이 되어야 다시 새로운 업무를 배울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지고 기술과 인간도 함께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노동 개혁에 대한 청년분들의 좀 여러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